네, 안녕하세요. 분당고 원서적 의학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구자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려고 부산 기장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비뇨기과 의사니까 요로 방광암의 진단과 수술적인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광암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 제가 말하는 치료는 이제 수술에 관한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한지, 그리고 수술 후에 궁금하신 것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비뇨기조련학회에서 빨간 풍선이라고 방광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방광암 모델 예방 수칙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광암이 뭔지 한번 볼까요? 방광은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자궁 아래,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섰을 때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해서 치골에 되면은 세 번째 부분이 방광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은 보통 이렇게 성인 정도 500 정도고요. 여자는 한 300, 400, 남자는 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광암은 흔한 암인가?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중앙암등록본부에서는 매년 이런 암의 유병률과 발생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작년 12월에 나온 2022년 연구고요. 항상 2년씩 모아서 나오니까 보시면 이제 방광암은 남성에서는 8위, 그리고 남녀 통틀어서는 10위에 속하는 이제는 흔하지 않은 방광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광암 말 그대로 방광 점막에 생기는 암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로 상피암은 뭐고 방광암은 뭐지?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여성이고 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은 이렇게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 깔때기 모양의 신우, 소변이 모이게 되고 모인 소변은 요관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방광에 모이게 됩니다. 요 방광부터 요관, 그리고 깔때기 모양의 신우, 요 세 가지가 다 한 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자 다른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보자기로 모양을 만든 것처럼 다 같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길을 요로계라 부르고 여기 있는 세포를 요로상피세포라 합니다. 그래서 요로상피세포에 생긴 암을 우리가 요로상피세포암이라 부르고 요로상피세포암 중에 신우에 생기면 이렇게 신우암, 요관에 생기면 요관암, 그리고 방광에 생기면 방광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 같은 요로상피세포암이지만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 예를 들면 우리가 생태, 사라지면 생태고 얼리면 동태고 말리면 명태. 똑같은 생성이지만 부르는 것처럼 다 같은 암종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당연히 치료 방법은 비슷하겠죠. 근데 왜 우리가 방광암을 주로 부르냐 보시면 이런 요로상피암 중에 90%가 방광암이고 이런 신우나 요관암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로상피세포암의 대부분이 방광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방광암을 요로상피세포암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수술 사진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신장이고 요관 방광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방광과 요관에 암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를 드러낸 사진이고요. 이 화살표한 부분이 암이고 이 방광의 이 부분이 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술한 사진인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신우암으로 해서 신우암의 경우는 이렇게 신우암이나 요관암의 경우는 신장부터 요 방광 아래까지 절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보통 이렇게 이제 신우에 암이 있거나 요관에 이렇게 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방광암이 무엇인지, 요로상피세포암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방광암을 진단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방광암의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검사는 바로 시스토스코피, 방광 내시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방광 내시경, 우리가 위 내시경은 내시경을 이렇게 위를 보고 그 다음에 대상 내시경으로 이렇게 하부를 보는 것처럼 방광 내시경은 말 그대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방광 아래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볼 때 여기 쓰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을 할 때는 혹시 암이 있다면, 혹이 있다면 혹의 모양이나 크기, 숫자, 위치
그리고 그 근접한 뇌코자 전망 괜찮은지, 또 방광, 요관에 나오는 입구는 괜찮은지, 그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그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내시경을 봐서 이거는 암이 거의 확실하다 할 경우에는 굳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TUR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게 염증인지 암인지 구분이 안 될 때에는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암으로 확실히 보이는 것을 조직 검사한다고 이렇게 띄웠다가는 굉장히 출혈이 많아서 환자분이 고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광 내시경이 가장 중요한 검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시면 이 내시경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리지드 타입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플렉서블 타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딱딱한 타입밖에 없어서 이 부분이 이제 남성이나 여성 요도로 들어가서 방향까지 지음을 하니까 굉장히 통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제 마치 위 내시경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게 나왔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직접 찍은 거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통증이 요 리지드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검사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내시경 봤을 때 여러 가지 암의 형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방광암이라고 다 같은 종류의 암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파필러리 타입이 있고, 가장 흔한 종류죠. 그 다음에 로듈러. 그러니까 이렇게 말미잘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마치 우리 점막에서 쏟아 나온 것처럼 로듈러 타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이 좀 경기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마치 장기가 깔리는 것처럼 쫙 깔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목이 패드길이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말고 다음 진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보시면, 요세포 검사라 해서 소변에서 암세포가 있는지를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소변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것도 없고 편하지만 이런 민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민감도가 얼마나 낮냐면, 우리가 내시경을 하면서 암으로 보이는 혹 옆에서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내도 네거티브라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굉장히 특이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방광 내시경상 암이 보이지 않아도 이 세포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다면 어딘가 암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변 검사에는 요세포 말고서 이런 암 표지 검사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시중화되고 있는 것은 이 NMP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MP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소변을 넣어서 이렇게 줄이 생기면 양성, 음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검사 또한 그런 혈뇨나 아니면 이런 염증이 많은 소변에서는 위험성이 많아서 그렇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변 검사로는 아직까지 암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다. 내시경과 더불어 부가적인 검사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로 보통 보시고 이제 내려오신 분이 많은데, 초음파는 당연히 이런 조영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니까 신경이 좋지 않거나 조영제 알레르기 환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하지만 정확도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초음파에서 이게 이제 암이 보이는 건데, 이 정도 보인다 하면 굉장히 진행된 경우나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초음파는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초음파에서 정상이 아닌 것을 보이면 반드시 방광 내시경을 검사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VP인데요. IVP는 최근에는 많이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영제를 넣어서 조영제가 이제 방광을 가득 채우면 여기 이제 이런 암으로 보이는 혹 있는 경우는 조영제가 차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제 필름 디펙트, 차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 검사의 단점은 이거는 이제 암이 보이는 거지만 이 부분은 암처럼 보이지만 암이 아니라 이 바이오가스 장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검사는 이런 단점 말고도 현재는 CT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CT가 없는 일부 노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만 CT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는 시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CT입니다. CT나 MRI를 말씀드릴 건데, CT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암을 볼 수가 있고, MRI의 경우에도 이렇게 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CT나 MRI는 이런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테이지를 위한 것입니다. 암을 진단하려는 검사가 아니라 암을 진단 후에 이 암이 몇 개인지, 이 암이 이런 방광을 나갔는지, 요관을 나갔는지, 임파선은 괜찮은지, 다른 장기에 전이 없는지를 보는 이런 스테이지를 위한 검사지 암을 진단을 위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는 좀 아프지만 방광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수술적인 치료지,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아니라 수술에 대한 치료고요. 그래서 우리 방광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광암을 진단했을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육을 침범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을 우리가 non-muscle invasive blood tumor, 그러니까 비근육 식인성 방광암이라 부르고 근육을 침범한 암을 머슬 인베스라 부릅니다. 말씀드리면 요 비근육 침범성 방광암은 크게 두 층으로 우리가 자세히 말하면 네 층인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크게 두 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광은 점막층과 근육층이 되어 있고 신장암 같은 경우는 암의 크기로 몇 기 매기지만 방광암의 경우는 요 암 뿌리가 어디까지 갔나로 우리가 스테이지를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크기는 요런 뭐 재발률과 관계가 있겠지만 암의 뿌리로 보고 있고 이 암의 뿌리가 점막까지만 가면 1기, 이 비근육 침입성 방광암이고요. 암의 뿌리가 근육까지 침투하면 2기가 됩니다. 근육 침입성 방광암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암의 뿌리가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에서의 치료를 말씀드립니다. TURBT라는 수술을 하고요. 경요도적 방광절제술인데 방광정맥절제술을 하고 하이리스크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인트라베시칼 인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방광내 약물 주입법. 이 약물 주입법은 다른 암에서는 없고 방광 안에서만 있는 항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광내 약물 주입법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합니다. 이 방광내 약물 주입법이 뭐가 있냐고 보시면 이런 인트라베시칼 인스트레이션에는 요 BCG, 마이토마이신, 아데노마이신, 에피루비신, gemcitabine 등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BCG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이유는 BCG가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대충 재발률의 30% 정도를 막아준다 돼 있고, 그 다음에 BCG를 하고서 이제 다시 재발했을 때는 요 gemcitabin을 그 수술 후에 방광내 약 주입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토마이신은 현재는 이렇게 수술 후에 쓰지는 않고 수술한 직후에 보통 6시간 정도 안에 주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물 치료를 이런 TRBT나 모든 환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라는 말은 재발률이 높은 환자를 말합니다. 보통 방광암은 30% 재발률을 보고 있는데 이런 하이리스크에 들어가게 되면 70%, 80%까지 재발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재발률을 평가하는 데는 이런 스테이지나 그레이드, 암의 개수, 암의 크기, 암의 모양, 그 다음에 재발이 얼마나 빨리 됐는가, 몇 번 됐는가, 투어 마커를 보지만 이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요 그레이드, 악성도가 높냐, 낮냐, 그 다음에 암의 개수가 4개 이상이었냐, 그리고 암이 1cm 이상인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분은 하이리스크 환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그 수술 후에 이런 방광내 약물 주입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TURBT가 뭐지? 보시면 경요도적 방광정맥절제술이라 해서 이렇게 요도로 이런 내시경 같은 걸 넣어서 이 보면 내시경이 이렇게 그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밟으면 루프에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암을 수술하게 됩니다. 그 말씀드린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요거 제 수술 동영상을 참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요 보이는 게 전이선이고요. 요게 이제 방광이고 방광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방광내를 한번 보고 이 환자분은 수술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재발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메스를 이제 다시 한번 찾는 거죠. 여기 그 재발한 암이 있고 여기 이제 큰 또 암이 있죠.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없나 확인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그림을 보신 것처럼 요 구멍이 이제 오줌 나오는 오리피스 구멍입니다. 그래서 오리피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루프에 밟으면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암을 꺼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TURBT는 이렇게 뭐 배를 열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이렇게 요 내시경을 요도로 넣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게 암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스티키하다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레이드가 하이 그레이드일 경우가 이렇게 약간 스티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이 환자의 어떤 그런 위험도를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다 제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 다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요거 다 제거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뿌리가 어디까지 갔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방광이 뚫리지 않을 정도로 깊게 파서 이 암이 근육까지 침범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이건 이제 지혈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암 잘라는 거 꺼내는 부분이고. 네. 앞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그 1기, 그 암이 근육까지 침범 안 했을 때 이렇게 수술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술한 경우에 이제 암이 근육까지 침범했다. 그러니까 근육까지 침범을 했다. 2기라 하죠. 이런 암일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즉, 방광암은 다른 암과 가장 틀린 게 재발이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암의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 자체가 굉장히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치적 방광 적출술, 그러니까 우리가 방광을 뗀다죠. 그래서 방광의 그 암이 근육까지 침범을 한 경우에는 방광 전체를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방광과 전리성 전환까지 전부 절제를 하고, 여자의 경우는 방광과 자궁, 난소, 난간을 같이 적출을 합니다. 적출하면서 그 이스트로겐 일약 쪽에 임파선도 같이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광을 만들어주는 요로 전환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크게 요로 전환술은 이렇게 이제 그 인컨턴트 다이버전과 컨트롤 다이버전,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네어블레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 두 번째는 거의 쓰이지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요새는 요 1번 아니면 3번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컨턴트 다이버전은 말 그대로 방광을 제거하고 요관을 바로 밖으로 이렇게 빼주거나, 아니면 그 소장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요관을 소장에 붙이고 그 소장을 밖으로 빼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수술은 다 요 옆에 오줌 주머니를 차는 수술이죠. 그리고 요 에어블레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장으로 방광을 만들어서 그 방광의 요관과 요도를 그 연결해서 이렇게 인공 방광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이 방법이 이제 이기에서의 세계 어디서나 말하는 이기에서의 그 푸틴쇼이고, 일부 환자에서 그러니까 나는 방광을 절대로 못 뛰겠다, 방광을 살리고 싶다,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선택적인 환자에서 이런 블러더 프리저베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샤시스테토미는 방광에 그 암 있는 부분만 절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술은 모든 환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마치 2가 나왔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랜덤 바이옵시인데도 암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 부분만 절제하고 방광을 이렇게 절제하고 꼽아주는 방광 부분 절제술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TURBT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나 그다음에 방사선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한참 좀 트렌드가 이제 트리 모델리티라 해가지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방광 레이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까지 같이 하는 요 세 가지를 같이 하는 수술을 트리 모델리티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수술은 표준 치료는 아니고 방광을 절대 난 못 뛰겠다 하는 일부 환자들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요 방법을 하다가도 좋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방광을 뛰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말씀드린 요관을 이렇게 빼서 방광은 없으니까 요 몸 밖으로 이렇게 빼는 거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요관을 빼서 소장을 한 15cm 정도 잘라서 만들어서 여기 요관을 붙이고 요거를 밖으로 빼는 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일약 콘디 수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수처 파우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요게 이제 방광 포장으로 인공 방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 25cm에서 요 정도. 앞서 말씀드린 일약 콘디 같은 경우는 한 25cm 정도를 자르고요. 방광을 만들 때는 한 2배 이상, 60 이상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문합을 해서 주물처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올려서 방광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요관을 삽입하고 요도를 삽입해서 인공 방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방광암이 치료에서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기 발견을 하면 요 예후와 퀄리티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암은 암 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 아예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발견을 해서 우리가 수술을 내시경을 빨리 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경요도적 방광 종양 절제술로 수술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발 하냐 안 하냐만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 되지만 조기 발견이 안 돼서 방광의 암의 뿌리가 근육을 침범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요관이나 장을 밖으로 빼든가 아니면 이런 인공 방광을 만드는 그런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퀄리티가 중요하고요. 예후 또한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비근육성 측면성 방광암에서는 봤을 때 한 30% 정도는 한 번 정도 재발을 한다 보고 그 다음에 비근육성 암이지만 한 15%까지는 진행을 한다. 이 말은 2기, 3기 진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은 그래도 한 90% 됩니다.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일단 근육을 침범하면 5년 생존율은 50% 이하 40%로 떨어집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따 항암 설명하시는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암이 나가서 항암을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은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하냐. 다른 암과 들리게 조기 발견에 따라서 암의 수치료 방법이나 이런 예후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보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 보시면 항상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오셔서 하는 말씀이 회 먹어도 돼요? 고기 먹어도 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골고루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수술 후에, 방광암 수술 후에 몸무게가 빠지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예후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자기가 막 고기 안 먹는 거 채소만 먹고 해서 몸무게 빠진 게 훨씬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술 후에는 더 잘 먹고 회, 고기 다 먹어도 됩니다. 다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요도적 방광 수술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인공방광을 만드신 분이나 특히 인공방광을 만드신 분은 장으로 우리가 방광을 만들기 때문에 장에서는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곱이 나오죠, 곱이. 그래서 인공방광으로 장을 만들면 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이런 곱 때문에 요도가 막히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 충분히 하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특히 이런 방광을 절제하고 요관을 밖으로 빼든가 아니면 특히 인공방광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 우리 방광은 오줌이 아무리 차도 소변이 요관으로 역류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방광을 띄고 인공방광을 한 경우에는 방광도 하나씩 늘어나지만 소변이 위로 역류할 수가 있어요.
소변이 역류하면 신우시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우시염은 비뇨기과에서 폐혈증까지 갈 수 있는 그 염증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염증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열 나면 감기인 줄 알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 왔을 때는 이미 세트 컨디션이 빠져서 안 좋아진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수술하고 1년 안에는 열이 나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리고 소변까지 이상해도 꼭 병원을 가셔야 된다.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환자분들이 이제 자기 몸을 아시니까 괜찮은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은 1년 안에는 이게 그냥 감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열이 나면 무조건 병원 오세요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타임드 보이딩은 우리가 이제 이건 인공방광을 만드는 환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으로 이제 방광을 만들면 장에는 소변이 찼다는 그 감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장은 늘어나면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그 시간 맞춰서 소변을 보라 합니다. 물론 수술하고 퇴원 직후에는 좀 더 자주, 왜냐면 이런 곱이 낄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간격을 좀 보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는 2시간. 최후의 우리의 그 목적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간격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방광을 하신 분들은 꼭 내가 요일 묶여서 오줌 놓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맞춰서 오줌을 놓아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푸른 캠페인이라 해서 저희 대한기능조명학회에서 이렇게 이제 방광암에 대한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여기 조명학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저기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이런 4개의 그 이슈로, 그리고 올해는 이런 이슈로 해서 올해는 이제 여기 나눔사랑 같이 코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그 방광암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방광암 5대 예방수칙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보시면 1번은 이제 누구나 아시겠지만 금연하기, 2번은 이런 직업상 화학물질에 노출된다면 작업장 안전지 준수하기. 이 이유는 우리가 염료나 가죽 공장 아니면 염색 공장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요 연기로 여기 방광암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적 암인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안전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실예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데 근무를 하셔서 이 방광암으로 산재를 받으시는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겠지만 과일과 채소가 많은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충분한 수분은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권유합니다. 또 너무 많이 드시면 그런 하이퍼나트리면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를 권유합니다. 드실 때는 한 번에 500ml 원샷이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자주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40대 이상 성인이라면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통해서 여기 혈뇨를 확인해라. 그래야 우리가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조기 발견을 해야 환자의 퀄러티, 라이프 퀄러티와 예후를 다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소변에서 피가 보이면 병원 가세요. 그래서 소피 경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질문 받은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요로 결석이 암으로 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관계가 있습니까? 요로 결석, 그러니까 우리 방광에 뭐 만성 염증이나 아니면 주혈증 같은 기생충 염증이 이렇게 해서 이런 암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요로 결석이 방광암이나 요관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소변에서 곱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장으로 이렇게 연결하신 경우에는 다 그래요? 누구나? 그거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그 소장에서는 원래 그런 곱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 소장으로 방광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곱이 나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얘들이 이제 내가 장이 아니구나 인식을 좀 해서 곱이 줄긴 주는데 곱은 나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는 곱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공방광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방광의 어떤 스페이스도 중요하지만 혈류를 잘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에서 우리가 일부를 짜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혈류를 잘 못 살리면 그 장이 괴사, 죽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약 콘디시라고 요런 장을 빼도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이 장 색깔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활동을 잘하면 곱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는 곱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좋다. 그래서 곱이 많이 나오는 게 장이 그렇죠. 잘 튼튼한 살아있다는 거죠. 뜻이 혈류가 되니까. 좋은 거죠. 아, 그러면은 그래서 수술 후에 곱이 좀 나오고 불편해도 이게 좋은 거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면 처음에는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씩 이렇게 그 이리게이션에서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그게 왜냐면 그게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이쪽으로 간을 하나 넣어가지고 아예 요관을 빼기도 하는데 대개는 이제 곱을 좀 빼줘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장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늘어나면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런 막혀서 만약 오줌이 차게 되면 굉장히 늘어나면서 또 요관으로 요관 올라와서 염증이 올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역시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 먹는 거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49살 방광암 환자인데요. 수술 후 식단 관리 필요 없다고 병원에서 안내를 받긴 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하면 10년 전부터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이런 얘기를 들었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배 둘레를 줄이고 이런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게 암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별 관계 없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암 신경 쓰는 것도 골치 아픈데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꼭 신경 써야 돼? 이걸 질문하시는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1기나 2기에서 암 수술을 해서 수술이 잘 됐다면 더 이상 몸에 암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 수술을 했지만 내 몸에는 암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방광암이 워낙 재발을 잘 하니까 재발을 계속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미 내 몸에 암이 없는데 그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제 외래에도 그때 환자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진짜 회 먹고 싶은데 회 먹으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새 말씀드리는데 일단 음식은 다 먹어도 됩니다. 딱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으면 암이 걸렸든 암이 없든 그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암에 수술했다고 특별히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몸에 암은 없고 그냥 원래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운동도 다 그대로 하고 생활도 그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당연히 그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대사증후군 올 수가 있어서 몸에 안 좋은 것이니 당연히 그거는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뭐 암 수술했다 해서 뭘 특별히 더 해야 된다. 뭐 상하버섯을 먹어야 된다. 뭐 차가버섯을 먹어야 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뭐 이것저것 안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암 환자한테는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이 먹고 뭐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콜레스테롤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그걸 떨어뜨리는 약을 추가로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처음부터 원래 약을 스타트 먹진 않고 이제 음식 조절을 해보고 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암과 관계없이 제 생각에는 음식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특히 이런 시스테미 같은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뭐 신장암으로 신장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몸무게가 빠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몸무게가 빠지는 게 굉장히 그런 서바이벌의 생존율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빠지는 게 더 좋지가 않다. 네. 이제 채팅방에도 질문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뿅뿅네오님, 1기 고등급 방광암에서 방광 내 림프 혈관 침윤이 흔한 경우인가요? 이 경우는 적출이 표준 치료인가요? 1기는 이제 일단은 우리 암 뿌리가 점막까지 간 경우고 거기서 이제 하이그레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악성도가 높은 경우 처리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LVI, 리브 베스큘라 인베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침윤이나
아니면 CIS가 동반되는 경우가 또 굉장히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ALB에 나온 경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앞서 이 TURBT를 하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약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자 하이 그레이드 그런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우리가 한 세컨드 TURBT를 해서 한 번 더 수술을 합니다. 이 TURBT를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인터벤셔널 세라피를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보통 8주 전후에 세컨드 TURBT를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다음 치료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경우는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이리스크인 경우는 맞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아마 그 병원에서 아마 세컨드라고 수술을 한 번 더 하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한 번 더 하고 그 조직검사 결과를 가지고 방광을 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방광량 약물 주의법을 해야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네, 이 공간이 천장도 높고 네, 명동에 있어서 위치는 좋은데 오디오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죠. 약간 울립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왜 영어를 얘기할 때도 약간 경상도식으로 지금 TURBT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핵심은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내용은 나는 1기이고 고등급인데 방광 내에 림프 혈관 침윤까지 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결국 적출을 하는 게 표준이냐라는데 표준이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아니, 세컨드를 한 번 더 해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적출하지 물론 않고. 그게 이제 수술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2기에서의 표준 치료가 방광을 드러내는 거지만, 우리가 1기에서도 하이그레이드에서는 우리가 방광을 드러내자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서바이벌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려우시죠? 지금 뭐라 그러는지. TURBT라는 게 내시경 수술을 말하는. 아까 동영상 보시는 수술이 TURBT. 그러니까 배 열고 떼내는 수술을 하기 전에 내시경 수술을 2번까지도 해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TURBT를 원래 이게 우리 요 순서가 처음 TURBT 수술을 해서 아까 말한 하이리스크, 그러니까 암이 3cm 이상이거나 암의 크기가 4개 이상이거나 지금 말씀드린 LVI나 CIS가 동반되거나 아니면 악성도가 하이 그레이드 고등급이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세컨드라 해서 한 번 더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도 중요한 시대인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최선의 방법으로 수술하시겠지만 앞으로 수술 방법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한 수술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수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환자를 설득하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의사가 수술하지 말고 냅두라고 설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뒤쪽 질문은. 일단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수술하십니까? 저는 90세 분들 수술합니다. 90세 분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아까 말씀드린 TURBT 이런 수술, 내시경, 네. 전 연세가 많으셔도 이 수술은 그렇게 위험이 없으니 일단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린 편이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환자분은 이런 TURBT가 아니고 방광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질 얘기가 나오면 TURBT는 어차피 이렇게 안에 혹만 긁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삶의 질을 얘기한다는 건 방광을 드러내거나 이런 오염증을 찾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우는 좀 환자분과 지금 얘기를 좀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60세, 65세 이하의 환자분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방광을 뛰자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이게 뛰는 게 더 생존율이 높으니까. 근데 하지만 만약에 80세의 환자분이라면 내가 80세 환자분이 방광을 뛰고 과연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인가는 건 좀 약간 의심이 있거든요. 저는 환자분과 얘기를 항상 하는 편이고, 일단은
저는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방광 찌는 거 하더라도 저는 연령이 많으면 인공 방광보다는 요로 빼는 수술을 권유하고요. 왜냐면 요로 빼는 거 수술은 이제 장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술 시간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마 우리 김일구 교수님이 잘 아실 텐데 요새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 말고도 뭐 이뮨 컨비네이션이나 여러 약들이 요런 그 약을 썼을 때 우리가 거의 큐어가 되는 그런 약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의 질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술법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최근에 또 미국에서 방광 생체식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방광 생체 이식이요? 처음으로 장기 이식 같은 걸 장기 말하는 거죠? 미국에서 처음 이게 시도가 돼서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수술 방법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광을 콩팥은 두 개니까 누가 하나 떼줄 수 있는데 방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뇌사자 통해서 네. 그 아까 치료법 중에 BCG라고 있었잖아요. 그 관련 질문도 있는데 사실 BCG는 우리 다 옛날에 불주사 맞고 하던 그건데 그 BCG가 그 BCG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의 내용은 BCG가 표준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오래됐고 소극적인 치료 같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은 뭐 없느냐 이런 질문도 있네요. 그러니까 BCG를 한다는 자체는 오해하시는 게 암이 남아서 암을 제거하려고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BCG 치료는 일단 수술을 잘해서 방광에 암이 하나도 없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BCG를 누름으로써 안에 그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마크로파지가 나와서 이런 걸 잡아먹음으로써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지 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BCG가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에 나와서 굉장히 오래된 약이지만 아직까지 그게 퍼스트인 이유는 다른 약들이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약제가 항암제가 있지만 어떤 약을 우리가 대체해도 BCG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BCG가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고 BCG를 옛날에는 근데 BCG를 하고 재발하면 방광을 끼라 했는데 지금은 근데 BCG 하고 재발하면 아까 gemcitabine 같은 항암제를 지금 쓰는 그런 치료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여러 약제가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BCG가 오래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만큼 효과가 딴 약은 없다. 아니 그 BCG가 어깨에 맞던 BCG랑 같은 거죠 어쨌든. 근데 결핵 약이 있잖아요. 결핵 그 예방 접종인데 그게 암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BCG에 그걸 타서 방광 안에 이제 그 넬라톤으로 이렇게 약을 주입하거든요. 주입하고 보통 이제 한점할 때 한 5, 60분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나오라 하는데 일단 방광에 그 결핵약을 묻히면 우리 방광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광 안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좋은 말로 면역 반응이라 하지만 쉽게 말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우리 몸에서 마크로파지라는 그런 대세포가 나와서 그런 염증을 이렇게 제거합니다. 제거하면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마이크로 캔서셀, 미세 암세포도 같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재발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약을 넣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참고 오줌을 누라 하거든요. 대개는 이제 집에 가서 오줌을 넣기 때문에 꼭 BCG를 하시면 집에 가서 그 오줌 넣고 나서 낙수를 한번 닦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집안에 그런 아기가 있다면 이런 수건이나 칫솔, 숟가락, 젓가락 다 따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BCG가 그 BCG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관리를 잘못하면은 결핵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위험이 있고요. 물론 저희가 보면 한 3일 이후로는 괜찮거든요.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3일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라 하고 그다음에 또 탕에도 들어가지 마시라 하거든요. 모기통도 같이 마시라 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 BCG를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방광벽에 이렇게 골고루 묻히는 거라서 뒹굴뒹굴도 해야 되고 그게 최대한 오줌을 참고 오랫동안 그 용액이
벽에 어차피 닿도록 그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게 닿아서 삼탑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골고루 묻히는 게 중요한. 네. 골고루 묻히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문자 질문 노닥노닥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다 되긴 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질문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리고 아까 손 드신 어머니 해결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분은 지금, 주치 2명이 싸우고 있나 봐요. 림프절 전이가 있는 요관암 환자분이신데, 선항암 후 수술 예정으로 현재 1년 3개월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반응이 너무 좋아서 현재 다행이긴 한데, 비뇨기과 선생님은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고 했으니까 지금 수술하자라는 입장이시고, 종양내과 선생님은 아니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항암 치료를 더 해서 더 줄이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러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이분은 비뇨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환자 편인데요. 환자 편인데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선항암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암이 크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술 전에 암을 좀 줄여서 좀 더 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항암을 선항암이라 하고, 그래서 선항암의 경우는 그 횟수가 제한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선항암은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술 전에 4사이클이 맥스거든요. 보통 한 사이클이 한 달이기 때문에 3주하고 한 주 쉬니까, 그래서 보통 3개월, 4개월 하는 게 선항암이고, 선항암으로 항암을 했다면 수술을 안 하더라도 더 이상 항암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은 1년 3개월. 네. 1년 3개월을 하셔서 제가 볼 때 그거는 선항암은 아니고, 근데 이미 우리가 진단했을 때 3기 이상이어서 항암을 하고 있는데, 항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작아져서 수술을 합시다 하는 거고, 이제 항암 혈액조직내과에서는 원래 수술이 힘든 상태에서 항암을 한 거고, 항암을 해서 좋아졌는데 계속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분 연세가 좀 중요한데, 그분 연세가 만약에 75세 이상이라면 저는 굳이 전신마취에서 수술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한 60세 정도의 분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수술을 권유하겠습니다. 저는 의사인데도 몰랐던 건데요. 선항암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최대 4개월까지 한 다음에 수술을 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만 선항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광을 떼기 전에 옛날에는 방광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다행인 게 추측을 해보면 원래는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쭉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수술을 해볼 수도 있겠네라는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거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나이나 다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항암 치료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서 요거 하나만, 요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4기 환자이신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이시기도 한가 봅니다. 그래서 당뇨병하고 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당하고 암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일단 당이 심해지면 우리 전체적으로 이 베스쿨라 혈관 쪽에 혈액이 잘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하지 않으면 당연히 혈류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항암을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당뇨병, 고혈압 두 개는 모든 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것보다는 나쁘겠지만 암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고혈압은 신장암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아, 신장암은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신장암의 위험 인자거든요.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면 우리 아까 심장 쪽에 모세혈관을 이렇게 데미지를 줘가지고 그쪽에 상처가 나서 신장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신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하지만 당뇨는 방광 안과는 큰 연관은 아직 없습니다. 괜히 당뇨 수치 떨어뜨린다고 밥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러면은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이제 저혈당을 쫓고 오면 더 위험하고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큰 수술 하셨으면 잘 드셔야 잘 먹어야 돼요. 교수님도 큰 수술하고 나면은 그날은 잘 드시죠, 밤에? 저는 큰 수술을 하고 나면 그날 잠을 잘 자겠어요. 근데 이제 수술해서 수술이 잘 되면 잠을 잘 자고 수술하고 환자가 좋지 않으면 주로 이제 잠을 병원에서 자고 그렇지. 네. 잠깐 쉬었다가 입으로